아쉬우더라고요. 어머니들은 지금 시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혹시 아이가 빨리 컸으면 좋겠는 건 아닌지 너무 궁금해요. 아, 너무 힘들 때도 많지만, 어머니 웃으시네요. 너무 힘들 때도 많지만 저는 이 시간이 너무 그리울 것 같더라고요. 맨날 아이들하고 막 진짜 티격태격 막 알콩달콩 막 싸우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그리울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오늘 6시에 눈이 떴어요. 왜 6시에 눈이 떴냐면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자다 깨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데 그게 왜 그랬냐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불현듯 어저께 방송에서 그 부모님의 평균 기대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남자는 86세, 여자는 91세라고 나오니까 저희 엄마 아빠 나이를 딱 계산하는 순간 엄마 아빠가 지금 몇 년이 남았지? 이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는데 눈시울이 막 붉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자라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엄마 아빠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고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해줘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아이는 내가 이제 성장을 하고 어른 아이가 되고 이랬을 때 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제가 돌이켜 보니까 부모님이 줬던 사랑들 있잖아요. 그냥 뭐라고 한다고 하고 막 그냥 막 그런 이런 시절들이 내 꼬꼬마 시절에 이 시절들이 내 인생의 지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을 봤는데 이 방송을 봤어요. 어, 잠깐 보여드릴게요. 엄마애들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나요? 이 질문에서 대부분의 저희가 교육 강의에는 뭐 어떤 사람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뭐 전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일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성인이 되었을 때 아니면 또는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나에 대한 감사함을 알까? 아니면 자기 인생의 그 급해서 나는 뒤로 밀리진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본 적 없으세요? 정말 열심히 키우고 아이를 정말 잘 자라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 인생에서 내가 없다면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어떠세요, 지우 어머니? 그래도 잘 살아만 준다면 괜찮나요? 저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 그리울 것 같고 아이만 너무 잘 성장했다고 다가 안 익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제 주위에 의사로 키우고 변호사로 키우고 너무 잘 키운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그 자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그냥 부모가 뒷전인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약간 너무 마음이 이제 짠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키우되 그런 아이로 자라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봤어요. 한번 보세요. 소리. 잠깐만요, 어머니. 들리세요? 들리세요? 안 들려요? 그냥 다시 나갔다 들어요. 안, 안 들리세요? 아예? 어. 왜 안 들리지? 이거를 선택 중간에 한번 내 아이는 또는 나는 아이한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 자, 어떠세요, 어머니?
저는 이제 요즘 아이들한테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당연한 건 없다. 항상 엄마가 너희 엄마로 태어난 것, 너희 엄마로 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난 것도 감사하고, 너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를 감사하란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에 대해 감동을 하냐면요. 아이들이 우리가 너희 마약하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술 마시고 그렇게 뭐 안 좋은 데 가면 안 돼.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걸 들을까요? 근데 아이들은 언제 변화가 되냐면 뭔가 나쁜 일을 저지르려고 하다가도 엄마에 대한 그 감사함과 엄마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잠깐 멈춰지는 이 태도. 결국 그 태도가 아이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와의 이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는 내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려고 하다가도 멈출 수 있는 그런 감사함을 느끼고 아이가 그거를 생각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아이가 아무리 성공해서 커도 사실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공부 잘하고 성공한 아이로 만들려고 이 시대에 내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랑 늘 교류하면서 아이와 그런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아이가 늘, 아,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 그런데 이건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늘 엄마가 교육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개씩 아이한테 이런 걸 감사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이런 걸 감사해야 되고, 공부할 수 있는 이 환경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오늘 집에 무사하게 오게 된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아이한테 이렇게 항상 지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는데 아이의 뇌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와의 관계가 결국 공부한 힘도 생기고 나중에 내 뇌도 그걸 웃게 한다는 거 한번 명심해가지고 아이가 늘 마음도 편안하고 엄마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을 알아가는 아이로 자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늘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아이들이 내가 소리 지르고 아이한테 막 뭐라 해도 아, 우리 엄마가 저렇게 하는 건 나에 대한 마음 때문이다라는 거를 진짜 아이한테 늘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사실 모르잖아요. 남편이 그렇듯이 말해야지 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른교육연구소에 대한 거와 아니 선생님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법을 터득하게 됐는지, 그래서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런 목차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른교육연구소의 방향은 첫 번째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독서의 힘, 두 번째 구조화의 힘, 세 번째 역발상 공부법의 힘, 네 번째 기억의 힘, 다섯 번째 습관의 힘, 여섯 번째 순공의 힘, 요거잖아요. 저희가 늘 매번 강의할 때마다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이 여섯 가지 사항인데요. 독서의 힘, 초등학교의 독서보다 앞서 생각해야 하는 답은 없다는 생각이 요즘 더 확신이 들거든요. 왜? 독서의 힘은 어머니 다 아시죠? 아시는데 잘 안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없는 시간들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하고 있는 것이 스마일 리딩. 매번 월수회 하는 다독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다음에 정독 프로그램, 고전, 전래, 떡집 시리즈 수업들이 정독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 구조화의 힘은요. 마인드맵 수업으로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을 단권화 만들기 하는 수업이잖아요. 단권화 만들기란 긴 책들을 내 머릿속에 하나로 정리하는 이 구조화의 힘은 아이들 앞으로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힘이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구조화한 힘이 생기면 아이들 써야 될 시간과 에너지를 덜 쓴다는 거. 그렇게 하는 구조화의 힘을 저희가 두 번째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누구나 다 하는 공부법이 아닌 역발상 공부법의 힘이에요. 제가 요즘 한국사 자격증 시험을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했던 그 공부법이 아니라 바른교육연구소에서 하는 공부법으로 공부해봤더니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문제 푸는 방법을 완전 뒤바꿔서 생각하는 역발상 공부법의 힘이 아이들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어머니들 아시다시피 독서만 가지고도 절대 안 되고요. 문제집 가지고 정말 안 돼요. 이것이 두 것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때 내가 봤던 문제들이 책 속에서 나오면 이게 엄청나게 쉽게 느껴지고 아 그때 봤던 게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희 학원에서 온 아이가 역발상 한국사 공부를 하는데요. 책을 볼 때마다 선생님이 해줬던 그 지문 안에 있던 내용들이 계속 생각이 난대요. 처음엔 예송이 뭔지 몰랐는데 아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책을 보고 나니까 예송 논쟁, 조선시대 예송 논쟁이 무엇인가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머릿속에 쏙쏙 기억이 남는다는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발상 공법의 힘은 결국 기억의 힘과 굉장히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중 그런 수업은 역발상 한국사와 사회영어 독해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기억의 힘은요.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들었는데 초등학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암기법이래요. 엄마들이 암기법을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중학교의 공부의 80% 이상은 기억법이라 암기법이래요. 결국에는 중학교 공부를 잘하려면 결국 암기하는 힘이 있어야지만 중학교 공부를 잘한단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뼉을 치면서 아 진짜 저거야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수업에는요. 키워드 훈련하는 기억 훈련법이 다 녹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습관의 힘. 저희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스마일 리딩으로 독서 습관을 만들고 정리의 힘으로 구조화 습관을 만들고 역발상 공부법으로 문제집 공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습관의 힘이고요. 여섯 번째로 정말 중요한 순공의 힘이잖아요. 저희가 이런 온라인 학교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도 길거리에서 버려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매일 30분이라도 가지자. 이렇게 생각하는 여섯 가지 힘이 저희 바른교육연구소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기 선생님 강의가 끝나면 마지막에 저희가 어떤 수업을 하는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이런 수업 방향을 하고 있는데 제 지인과 저기 학부모 소개로 떤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 방문해 주셨어요. 한번 만나고 싶다고 바른교육연구소 원장님 만나고 싶다고 학원에 찾아오셨는데 그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했던 그런 공부법이랑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선생님이 저희 경희대 한의대는 동생이고 중앙대 물리학과래요. 중앙대 물리학과를 이제 공부하고 계시다가 갑자기가 교육에 대한 이제 생각이 남다르셔가지고 초등교육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단 6개월 만에 수능을 다시 공부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뇌가 거의 다 죽어 있을 때쯤에 6개월 만에 다시 수능을 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자기는 6개월 동안 자기만의 공부법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정말 누구나 들어가기 힘든 게 아니라 진짜 정말 누구나 들어가기 힘든 그런 이제 학교, 서울교대에 입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교대하면, 서울교대하면 거의 서울대랑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합격할 수 있는 힘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했던 공부법이랑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서 저희랑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 얘기하시면서 흔쾌히 저희한테 방송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가 한번 그러면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어머니들한테 어떻게 공부를 했고 아이들 초등학교 때 뭐가 중요한지를 한번 알려주시면 어머니들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가 초빙을 했으니까 선생님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어머니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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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화면 공유하면서 저도 좀 설명드릴게요. 네. 소개 부탁해요. 아, 네. 저는 지금 현재 반포랑 이제 신사동 그리고 대치동 강남 3구에서 아이 중등 고등 수학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이자 이제 자기주도 학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서울교대 출신 이만을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름이 임재영으로 돼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아이들이나 이런 지금 사회에서 만나신 분들은 임하늘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 이름이 아직 안 바꿨어요. 그래서 이름이 좀 남자 같아가지고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공유할게요. 음, 음. 네. 저는 앞서서 원장 선생님이 소개를 간단히 해주신 대로 원래는 1호년도, 2015년도에 수능을 봐서 그때는 이제 물리학과를 재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조금 이렇게 가서는 제 진로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자퇴를 하고 이제 저 개인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영위를 하다가 코로나를 만나서 그 사업이 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밥 벌어먹고 살려면 또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이제 위기감이 들어서 다시 수능을 치게 되었고, 그때 제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26살이었고, 처음 수능을 봤을 때랑 7년의 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계속 일을 하고 뭐 또 술도 마시고 놀고 이래가지고 아예 이제 뇌가 도파민에 절여져 있던 상황인데 어떻게 제가 그 상황을 해치고 정시로 입학을 하게 될 수 있었는지 팁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어머님들 지금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 다 수능을 치르는 아이들만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연계성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정시 뭐 합격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커리큘럼을 타야 성인이 됐을 때 자기만의 길을 잘 개척할 수 있을지까지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원래 사실은 수능을 치를 때 저의 타겟은 한의학과였어요. 그래서 한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희 가족들이 한의사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실제로 동생은 한의대에 재학을 중 이제 졸업을 하고 한의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치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예비 번호를 받고 이렇게 4 위, 9위 이렇게 받고 이게 제 차례까지 오지 않아서 사실 그래서 서울교대에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떨어져서 교대에 오게 된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 진짜 교육이랑 제가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이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이 다 수능을 치르기까지가 제 마음을 먹고 시험을 치르기까지가 딱 7 개월, 그래서 반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음 네. 그리고 여기 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께서 이제 뇌가 좋아하는 공부법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나중에 초등교육을 같이 하게 되면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이미 실행을 하고 계셨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학부모님께 어떻게 그 학원을 보내게 됐으며 그분들은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하시게 되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막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려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요. 좋은 기회로 이렇게 부모님들께 제 팁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의 뇌의 사용법을 잘 알게 되었을 때 성적은 물론이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집중력 공백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 번 집중을 했을 때 한 번 어떤 정보에 나의 오감과 그리고 인지력을 투여를 했을 때 그 후에 갭이 생긴다는 게 꼭 이제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보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정답을 맞추어 낼 것이냐. 이거는 사실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한 번 집중을 했을 때는 필히 갭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가장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읽어도 되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교육을 제가 이제 수업도 잠깐 들어봤는데 이제 키워드로 실시간으로 정리를 하는 법을 아이들한테 잘 훈련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단 초등교육, 초등독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수능에서도 너무나도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런 메커니즘이다.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거를 만약에 이 공백을 모르면 어 어떤 텍스트를 접했을 때 '아 내가 이걸 다 읽고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자신감, 자만에 휩싸여서 실제로 정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읽기 전략을 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고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게 유리하다. 이걸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방식은 정보를 구조화하는 거, 독서를 통해서 연습을 했고요. 몰입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힘들 때 이제 몰입의 순간에서 또 즐거움을 느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고 실제로 몰입을 했을 때 더 인풋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몰입의 경험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외부화는 뭐 이따가 또 설명드리면서 한번 풀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제가 정시를 치른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증빙을 하려고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노트나 스케줄러나 이런 기록들을 다 첨부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목표를 9월 평가원은 이제 이런 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때 부족했고, 심지어 저는 물리랑 지구과학을 쳤는데, 지구과학은 처음 치는 과목이었어요. 제가 처음 수능 때는 물리, 화학을 쳤었는데, 이번에 지구과학을 쳐야겠다 해가지고, 진짜 처음 쳤던 과목인데, 이렇게, 그래서 9월 평가원까지는 저한테 3개월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목표치가 4등급이었고요. 수능에 5, 1등급을 만들어보자. 목표 설정을 했던 거고, 이 목표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꼭 수치로 돼 있지 않아도 정성적인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잖아요.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과의 약속이라든지 뭐 예의라든지 그런 거 이렇게 크게든 작게든 많이 많이 만들어가지고 집안 곳곳에 붙여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항상 눈으로 확인을 하고 또 무의식적으로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옷만 대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물리지구는 뭐 2, 3등급 나오긴 했는데 국어, 수학, 영어는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항상 목표를 설정을 했고 커리큘럼을 제가 만들어서 활용을 했고요. 어, 우리 지금 아이들 지금부터 습관 잡아주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기록을 해두고 행동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생활적인 부분보다는 공부부터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공부는 그냥 앉아서 뭐 공부할지 이미 주어지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나의 인생, 나의 하루를 경영할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해서 확장을 해 나가면서 아이들이 체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지금부터 작더라도 이제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제안이고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성인이 돼서 다시 시험을 치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인기에 나의 기억력 그리고 인지력을 향상시키는 그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인데요. 저는 항상 나는 아세틸콜린을 진짜 적시적소에 분비하기 위해서 몰입을 하겠어. 엄청 의도적으로 몰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또 몰입을 하는데 좋은 게 또 독서예요. 독서 중에서도 뭐 일반 교과 과정에 연계된 독서도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아이들마다 관심사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원장님 둘째 같은 경우는 광물, 암석 이런 주제로 이제 몰입을 하는데 관심사를 이제 부모가 아이에게 질문과 관찰을 통해서 발굴을 하면요. 그게 우리 독서의 가장 큰 재료가 되기 때문에 관심사에 맞는 책을 부모님들이 뭐 지역 도서관이나 이렇게 서점이나 해가지고 리스팅을 해서 구비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몰입을 정말 딥하게 파보는 경험을 통해서 또 이제 공부나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전에 정말 우연치 않게 찍은 영상인데요. 우리 원장님 둘째. 아이가 암석이랑 광물에 관심이 많아서 저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이렇게 또 구조화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면적이 넓은 쪽은 그 광물 함량이 높은 걸로 그렸고 조그만한 쪽은 이제 조금 있는 걸로 그렸다. 그리고 심지어 중학교 단원에서 나온 걸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 3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것도 한번 해보라고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관심사가 이미 여기에 꽂혀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이제 난이도의 학습을 해도 즐겁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몰입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은 아이의 관심사. 그래서 뭐 어떤 주제도 좋아요.
그 부분에 관련된 쉬운 책부터 어려운 책까지 한번 리스팅을 해서 이번 방학 때 한번 몰입의 즐거움을 아이들한테 겪어보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항상 몰입 그리고 이제 몰입을 하다 보면은 진짜 자면서도 꿈에서 수학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실제로 공부할 때 눈 뜨자마자 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풀려 가지고 막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기록을 했던 흔적이거든요. 이거는 4 빼기 3이 아니라 4분의 3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졸려 가지고 4 빼기 3 이렇게 이 이제 분수식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몰입의 경험을 일찍부터 하면 좋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항상 제가 어떤 관심사가 있으면 항상 그거에 대한 체험을 이제 세팅을 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텍스트, 책, 활자 정보를 어떻게 재구성할지를 연습을 많이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지방 출신이어가지고 대단히 사교육이 뭐 많았던 것도 아니고 제가 집안의 첫째여서 그런 정보도 없었거든요. 근데 다만 항상 책방이 집에 양방 다음으로 큰 방이 책방이었고 그 책방에는 책으로 이제 막 쌓여 있어가지고 저 거의 깔려 죽을 정도로 책이 많았어요. 그래서 책을 쌓아놓고 그 위에 의자처럼 앉아서 또 쌓인 책을 들어서 읽고 이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관심사나 교육 과정에 적합한 이런 구비를 해주시는 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커리큘럼을 짤 때 목차를 머릿속에다가 탁 입력을 해두고 공부를 하면은 연결이 잘 돼요. 그리고 이것도 계속 제가 계속 책만 외치게 되는데요. 책도 목차가 있잖아요. 페이지마다 키워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구조화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한 거는 눈에 보이게. 그리고 항상 정보를 이렇게 아웃풋을 내고 정리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그리고 뭐 이걸 재미로 좀 보시면 좋은데, 어, 이제 뇌의 부위 중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는 이제 해마고요. 기억에 이제 정서를 담당하는 부위는 편도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싫다, 좋다 이런 거 느끼는 건 편도체고, 아, 뭐 한국사 몇 단원에 어떤 내용이 있었지?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는 건 해마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뭐 뇌는 항상 계속 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붙어 있는 두 친구의 신경 연결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면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선생님 농담까지 기록해놔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뇌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유유, 막 크크크, 뭐 어떤 아버지 말씀 떠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제 생각과 감정을 같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마와 편도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협업을 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 쉽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인출을 한다는 거는 시험에서 정답을 내고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어떤 지혜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과 인출 사이에 이런 견고한 연결을 만드는 그런 훈련이 정말 어릴 때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조금 더 가장 이제 꽃은 수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지금 부모님들, 자녀분들은 2028 개정 수능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문이과를 선택을 할 수가 없고 모든 과목을 통합적으로 수학 능력, 이제 사고력을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이제 아까 지구과학 처음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해서 교과서를 구해가지고 모든 이 텍스트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정보, 그리고 주변부 정보를 이미지화하고 또 다른 책, 뭐 EBS라든지 평가원이 제시하는 그런 시험의 재료들을 모두 단권화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교과서가 모든 페이지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네. 이거는
제가 수능을 7개월, 반년 만에 봤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어렸을 때부터 빌드업이 되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책을 읽고 그거를 나만의 언어로 정리를 해보고 또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기간에 정보를 저의 것으로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연결과 구조화와 범주화와 이런 뇌가 좋아하는 공부법으로 아마 모든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는 재작년인가 썼던 그런 정리인데요. 저 이제, 이제 조금 자본주의 공부를 해야겠다 이러고 이거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뭐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잘 봐서 입시를 잘 치르고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직업생활, 가정생활, 뭐 사업 등을 영위를 할 때에도 자기 경영적인 측면에서 매우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인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의 양은 평등하지만 이제 시간의 퀄리티로 차등을 둘 수 있고 그 시간의 퀄리티를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부모님들 너무 잘하고 계신 것처럼 아이들 독서 교육하고 이제 아웃풋 내는 거를 잘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책을 정리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또 뭐가 좋냐면요. 학교 선생님들이랑 소통이 돼요. 왜냐? 학교 선생님들은 이미 이걸 잘하고 계신 분들이고 학교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대부분은 교과서나 책에서 비롯된 단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단어에 익숙해져 있고 그 단어를 내뱉고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이라면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들한테 더 시선이 가겠죠. 당연히.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는 제가 선생님이니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칠판에다 설명을 쓰다가, 이거 내가 시험 문제 낼 것 같은데? 혹은 이게 정말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하면은 이걸 알아들을 것 같은 아이한테 어쩔 수 없이 시선이 먼저 가요. 그럼 평소에 그런 아웃풋을 아이가 해야겠죠?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 뭐 내신이라든지 그런 것도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틀어드리진 않을 건데, 그냥 단톡에다가 원하시면은 그 아이들한테,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내신 1등급 만든 법 얘기를 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 기본은 사고의 재료, 즉, 언어적인 이제 문해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시험 팁 같은 경우는 이 정도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어, 저는 제가 지금 중고등학생을 가리키는 이유가 저는 저의 미래 자녀 교육 그게 굉장히 꽂혀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저는 제 아이가 어떤 커리큘럼을 밟고 어떤 입시를 거쳐서 어떤 성인이 되냐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한국에서 입시를 치르게 될 때의 경우의 수랑 이제 해외에서 치르게 될 때 경우의 수를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똑같아요. 결국에는 생각하는 힘이고 문제 해결력이고. 그래서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이비리그 입시 설명회거든요. 웃기죠? 애도 없는데. 근데 이거를 정말 이제 부모가 먼저 청사진을 세워놓지 않으면 아이한테 많은 옵션을 주기가 어렵고, 또 아무래도 이제 정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사회다 보니까 이게 너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쩌면 이제 부모님한테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어떤 정보력 측면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었어서 제가 이제 심기일전으로 어,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듣고 계신 부모님들은 아직 아이가 초등학생인데도 이렇게 공부법이라든지 관심이 많으신 거잖아요. 이 늦은 시간까지.
그래서 정말 아이들 너무 복 받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이런 관심사인데 결국에는 해당 교육 과정에 대한 어, 문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 힘. 교육 과정은 연계성과 계열성이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초등이 연계가 되어 있고 초등, 중등, 고등까지 이렇게 쭉 1년에 나선을 타고 내려 올라가면서 이제 쌓이는 건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르치는 이유가 초등학교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제가 지금 경험을 쌓는 이유가. 그래서 일단 저희 아이, 그리고 저의 나중에 학생들에게, 아, 결국에는 우리가 수능을 잘 보고 입시를 잘 치르려면 해당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필수이다, 이런 걸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싶어서 저는 유초, 중, 고등 전 과목에 대한 교육 과정에 대한 지금 플로우가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르쳐 보면 이 아이 초등학교 때부터 나한테 왔으면 정말 내가 100점 더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수능 갈 때도 정말 안정적인 1등급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음, 제가 이거 교육과정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물체 운동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때는 5학년 2학기 때 물체 운동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제 운동하는 빠르기를 알아볼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까요? 속력과 관련된 뭐 안전장치는 무엇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좀 실생활 밀접한 부분으로 이제 물리 운동 단원이 나와요. 근데 또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운동과 에너지 단원이 나오면서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그리고 일과 에너지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나오고 또 이게 고등학교로 가면 그런 개념이 간단한 계산에서 좀 더 복잡한 계산, 그리고 개념의 융합으로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치를 수능이 되겠죠. 한데 실제로 우리 초등에서 이 단원의 용어와 이런 개념이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중등으로 넘어갈 때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커리큘럼도 봤을 때 가장 제가 좋았던 거는 이제 지금 중고등 수학과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게 용어만 익숙해져 있었어도 내가 설명이 쉬웠을 텐데 제가 용어 설명을 막 처음부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용어에 대한 적어도 용어에 대한 익숙해지는 부분은 초등학교 때 이제 세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념어에 익숙해지기. 이미 지금 여기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이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글 텍스트 맥락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고 키워드를 정리하고 이거를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익숙해지고 익숙해진다는 게 다른 말로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지금 부모님들이 잘 해주고 계신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쭉 이제 막 아이들 보면은 막 수능만 잘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수능만 잘 볼 수 없다. 우리 초등부터 빌드업이 잘 되어야 된다. 이게 저의 요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런 정보적인 말씀 드리는 거는 여기까지일 거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요. 음, 우리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겪을 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요즘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학생들 하다 보면, 선생님, 방학 때는 우리 누가 너무 힘들어해서 다시 개학하면 내신반부터 합류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공부는 힘들어요. 원래 공부는 고통이다. 원래 공부는 고통이고요.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인지 부조화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은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아이들에게 일정한 양의 고통을 주어야 되고 그 고통을 계단 삼아서 아이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는 고통을 주세요. 하지만 생활에 있어서는 행복을 주세요. 진짜 조금 뼈 있는 소리 드리자면 제 주변에는 이 반대로 하는 공감해요. 분들 좀 계세요. 공부는 그래 너무 힘드니까 좀 오늘 쉬어라 하는데 막 생활적인 부분에서 컨트롤 안 되면 막 신경질을 내신다거나 사실은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나름 허용적이고 신경질적인 부분이 있던 거를 제가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조금 기준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타협 없이 왜냐면 우리 아이들 결국에는 우리 입시 치르고 이제 상위 교육기관 가서 어쨌든 또 사회생활하고 하나의 인간으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저희가 조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공부에 있어서는 좀 이런 단계를 좀 잘 만들어줘야 된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보통 이제 인지적 행동주의 이론에서 우리 정서, 감정과 인지, 생각하는 거, 그리고 행동. 이 삼박자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게 이 이론의 핵심인데요. 긍정적인 감정은 공부를 지속하는 데 원동력이 되고요. 부정적인 감정은 성장을 하는 데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핑퐁을 계속 하는 게 사실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환 경험의 누적이 공부를 즐기는 아이를 만들 것이고, 공부를 즐기면 당연히 우리 아까 원장님 둘째처럼 뭐 더 어려운 것도 재밌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아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질의응답도 간단하게 좀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인연인데 그 어머님들이랑 그 사진 한번 찍고 싶어가지고요. 혹시 카메라 켜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은 저랑 사진 하나 찍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캡처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카메라 얼굴이 조금 어려우시다 하면은 그냥 손만 이렇게 나와 주셔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얼굴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 되면은 손으로 V만이라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초 있다가 제가 캡처를 해볼게요. 다음엔 미리 얘기해서 풀 메이크업 네, 받고 그럴까요? 가도록 해야겠어요. 어머님들 뭐 그 자체로 아름다우시죠. 해줘, 해줘. 저도 이제 저 친한 언니나 이제 가족들, 조카들 1일 육아 해보면요. 제가 이 옷에 막 음식물이 다 묻게 되고 머리가 막 산발이더라고요. 입술 색 다 없어지고. 어머님들이 카메라 안 켜주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얘들 앉잖아요? 왜 이렇게 다 깨어있나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캡처해볼게요. 같이 V 해주실까요? 하나, 둘, 셋. 시은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시은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주무시는 거 아니죠? 얘기는 여기까지고, 아마 원장님이 또 정리를 해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다시 넘길게요. 네. 혹시 어머니들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궁금, 여쭤볼 궁, 것 네네. 같아요. 네. 한번, 네. 이런 기회 잘 없습니다. 방금 쓰셨던 거 보여주실 수 있으신지? 제가 지금 구글 문서에다가 지금 써놓은 거라서 이거 링크, 아니면 그, 톡방에 캡처해서 공개하는 거 가능할까요? 네네. 네. 근데 사실은 별거 그쵸.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도움이 됩니다. 이거, 네, 방금 이제 필기를 하면서 썼던 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거 지금 보내드릴게요. 네. 네, 또 있으신가요? 방금 책 톡방에 링크 보내드렸습니다. 쓰다가 놓치셨어요? 필기까지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이제 부모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너무 지금 저한테도 귀한 기회인데요.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런 자리에 안 오세요. 저도 이제 부모 교육하고 하면은 꼭 센터에 와주시거나 아니면은 줌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은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고, 마음인지 알아요. 네, 제가 진짜로 들으셨으면 좋겠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초등에서 딱 세 가지 필요한 게 뭘까요? 아, 독서. 일단 제가 너무 입 아프게 얘기하는 게 독서. 독서에 딸린 것만, 꼬리만 해도 지금 정말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보의 재구성 능력. 그거를 어려운 단어를 자기만의 언어로 바꿔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저는 아기 때 내 거 만들기 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내 거 만들기 노트라고 써놓고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그거를 써놓고 내가 이거를 이해하는데 좋았던 예시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써놨어요. 근데 그거 뭐 엄청 큰 체계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한 페이지에다가 한 단어 해가지고 쭉 써주시면 좋고 독서 해가지고 그런 재구성화하고 어, 결국에는 우리가 해외 이민 갈 거 아니면 한국어 쓰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런 모국어 문해력이 나중에 직업 생활을 한다든지 결혼을 해서 가정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데 사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배우자분들 얘기 안 통하죠. 근데 이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 얼마나 더 안 통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언어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어,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거에 연계된 언어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아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선행은 저는 비추천드려요. 대신에 우리 현행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과서 개념을 익숙해지는 거. 익숙해지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100% 이해하지 않아도 좋아요. 학원 많이 다니셨나요? 언제부터 벅차게 공부하셨나요? 저는 초등학생 때 학원을 바이올린 학원, 발레 학원,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독서 논술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애를 너무 잘 키우다 보니까 주변 엄마들이 우리 애도 수업해달라 그래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같이 책 읽고 정리하는 거. 그거 3개 했고요, 초등 때는. 아, 초등 때 또 한 거 했다. 피겨랑 기타를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되게 좋은 게요. 바이올린 하면은 이게 양손이 다르게 쓰이잖아요. 얘는 이렇게 수평 운동을 하고요. 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번호만 바뀌는 운동을 해요. 근데 이 양손의 동기화와 다른 그런 운동을 하는 게 뇌에서는 진짜 큰 자극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피아노도 왼손이랑 오른손 똑같이 치지 않잖아요. 반주 손이 있으면 주 음계 손이 있잖아요. 그런 자극을 다르게 뇌한테 꽂히게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꼭 악기뿐만이 아니라 놀이에서도 그게 일어나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저는 진짜 바이올린 발레 하면서 뇌가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쁨 받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학교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었고, 초등학교 때는 항상, 초등학교 때 저 때는 시험이 있었고, 사립초도 지금 시험이 있잖아요. 그 문제집을 그런 정기고사 때마다 하나를 딱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고 오답을 지우개로 빡빡 지워서 다시 풀고 오답은 3번 풀고 계속 반복적으로 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올백 맞은 적도 꽤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교과적으로 막 대단히 사교육을 한 건 없었어요. 정리를 스스로 그때부터 좀 잘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고 중학교 때는 놀았어요. 중학교 때 조금 노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막, 막 놀러 다녔는데 근데 그때도 책은 좋아했어요. 그때도 책은 도서관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갔거든요. 엄마가 도서관 가면 막 젤리도 사주고 돈가스도 사주고 그러셔가지고 많이 갔고 본격적으로는 중3 여름방학 때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파트 단지에 되게 허름한 독서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바른교육연구소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 바른교육연구소. 제가 이제 그 모임에 갔다가,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저는 또 통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 또래랑 안 놀고, 저는 부모님들이랑만 또 수다를 막 실컷 떨었어요.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뭐가 고민이신가요? 이러면서 수다를 떨었는데, 그 어머님들 중 한 분이 여기를 다니신다고. 그래서 정말 근데 이거는 제가 제 아이한테 하고 싶었던 교육이어서, 아, 어떻게 내가 커리큘럼 짜는 거를 그대로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또 이제 만나 뵈러 왔죠. 어, 그래서 우리 초등 때부터 이렇게 이런 교육을 접하시는 지금 같이 이제 줌에 참여하시는 어머님들 너무 참 관심 많으시게 또 연구를 하셨으니까 또 이런 선택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존경드리고요. 또 질문 마지막 하나만 받아볼게요. 어머니도 혹시 진짜 궁금했던 거 한번 물어봤어요. 음, 초등에서 완벽하게 숙소가 됐나요? 완벽한 강의였나 봐요. 아, 언어 수능 1등급 비법이요. 아,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욕심쟁이여가지고, 초중고 모든 전 과목을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뭐, 1등급에서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1등급까지는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생활을 하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목표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래서 작년에는 또 메가스터디 비문학 교재 연구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리트 이제 법학 적성 시험, 로스쿨 시험 지문 같은 거 분석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언어 1등급은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언어의 재료를 던져주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대치동 어머님들은 국어는 집을 팔아도 1등급 못 만든다. 이런 말 돌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초등부터 해야 될 그런 인풋을 넣어주지 않아서예요. 그게 갑자기 어휘력이 상승하고 그 어휘력을 조직하는 인지 능력이 상승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언어 1등급 비법 그냥 하나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매주 도서관에 갔던 거 그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언어는 출제자 의도, 그러니까 필자, 글을 쓴 사람의 의도 파악이 또 너무 중요해가지고 음, 이 사람이 이 글을 왜 썼는지 이거를 파악시키게 하는 그런 에세이 같은 거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 많이 시키기가 쉽지 않네요. 아, 이거는 사실은 핸드폰만 없으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기기 조금 과감하게 집에서 제한 문화를 조금 규칙을 설정하셔가지고 독서를 해야 보상으로 준다. 이런 식으로라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진짜 안 사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성인 돼서 너의 힘으로 개통을 하고 너가 핸드폰 비용을 낼 수 있을 때 사라. 이렇게 할 거. 저는 이거는 타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사주셨다면 규칙 만들어서 그걸 오히려 보상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이제 친한 교육자분들 보면은 태블릿을 보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만화책도 많이, 아니요. 저는 만화책 많이 안 봤어요. 만화책으로 본 거는 제가 싫어하는 과목을 만화책으로 봤는데, 만화책 읽은 권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엄마 소은이 아빠가 아버님 집에 어머니 걱정인가 봐요. 만화책을 다 버리셨어요. 아빠가 사오시면 엄마가 버리셨어요. 스마일 리딩. 그쵸, 그쵸. 예체능은 언제까지 하셨나요? 예체능은, 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했어요. 제가 6학년 때까지 재밌게 했고, 중학교 때도 했네요. 중학교 때는 동아리 활동으로 관현악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조금씩 하고 악기를 하나 해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막 대단히 학원을 다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중고등학생 때도 그냥 갑자기 막
엄청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바이올린 키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네, 이 정도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어, 어머니들 어떻게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듣다 보니, 저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아니, 선생님이 준비하신 내용은 처음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저희랑 계셨던, 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비슷한 생각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우리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들 괜히 또 예체능 많이 시킨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학원에다가 꾸역꾸역 예체능까지 집어넣는 거 안 됩니다. 그거 절대 안 되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공감을 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거를 그냥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일 아이가 힘들어하고 하지만 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지난주 주말에 아이가 그냥 풀 완전 놀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월요일이 달라지는 걸 기대하겠다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만약에 아이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너는 네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내가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너무 미안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아이랑 이런 대화 속에서 엄마의 믿음이 끈끈해지는 게 정말 1번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독서력으로 해서 많은 이제 엄마들이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읽을 때도 목차를 보면서 읽어라. 문제집도 목차를 보면서 해라. 저희가 이런 수업, 모든 수업에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진짜 너무 맞는 말 같고요. 정리 연습. 그리고 그때의 감정까지 기억하게 해라. 이런 말 되게 저 정말 공감하거든요. 이적이 예전에 한번 어디죠? TV 프로그램 중에서 한혜진이 하는 거 중에서 하나가 한밤에 무슨 TV 토크였나?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학교에 했던 선생님들의 농담까지 다 적어놨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감정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도 예전에 세계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무슨 말 했는지 그 선생님의 머리 스타일 어떤지까지 기억나거든요. 그거를 내 기억 속에서 내 감정과 그때 그 연상을 같이 기억 속에 넣으면 아이가 생각 안 날 때도 그때 그 선생님이 그런 모습으로 그 농담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까지 생각하는 것조차가 아이한테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미지화 시켜라. 모든 것들을 단권화 시키면서 외우기 힘든 용어들을 자기만의 이미지화 시켜라. 이거는 뇌과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책만 읽고 끝내지 말고 책을 읽을 때 뭐 문자로 이미지화 시키든 그림으로 이미지화 시키든 그런 방법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핵심 키워드 정리하는 거,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구조화시키는 거, 이 모든 것이 아이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데 엄마들이 가장 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독서 논술하고만 보내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내 생각에 넣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 독서 학원의 문제가 뭐냐면 글쓴이의 의도는 파악되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넣는 것만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어서 오히려 국어를 못하는 가장 원인이 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서 논술과 국어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논술은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 국어는 내 생각을 빼고 글쓴이의 이제 의도를 파악하는 거. 그게 먼저인데 그것이 충돌하지 않게 이제 그런 이제 독서력과 국어력을 충분히 만든 다음에 내 생각이 들어가는 비판적인 생각을 넣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이비리그 교육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는 아이들 키울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입시인가 해외에 갈 것인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어머니들이 항상 그걸 염두에 쥐고 키우면 좋은데 어머니들이 현재 수능을 비판하기보다는 저는 거기에 맞서서 제가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많은 어머니들이 수능 문제야, 수능 때문에 아이들 힘들어, 내신 뭐야, 이게 학교 이게 뭐야,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바꿀 수 없는 뭐 당장 내 아이가 닥쳐야 될 그런 입시라면 저는 그거를 맞닥뜨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판할 시간에 차라리 그거에서 준비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10년 안에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를 비판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계획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해외는 이제 어떤 아이들이 가야 되냐면 아까처럼 이제 머리는 좋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하고 싶은 깊이 하고 싶은 학문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하기 힘들 때 그때 외국에 보내야 되지 외국에 대한 단순한 뭔가의 그 부푼 꿈으로 가는 거는 정말 비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세계 보석 박람회에 갔다 왔는데 지질학자를 만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광물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첫째 아이는 우리나라 이제 입시에 이제 조금 맞게 키우고 있는데, 둘째 저런 막 갑자기 저런 행동에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그분, 그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거더라고요. 고등학교까지는 현 입시에 충실해라. 고등학교까지 갔을 때 아이가 그때도 만약에 광고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때 해외 입시 준비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중3 때까지는 무조건 현 입시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고등학교까지 걔가 그 광고에 관심을 가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얘가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지는 고등학교 가봐야 진짜 면목을 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준비해야 될 거 하나는 언어적인 감각, 어디 가서도 다시 공부해야 되지 않은 언어, 그것만 준비를 해주시면 고등학교까지는 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아 그렇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갑자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해외 대학에 눈을 부리는 것보다는 현 입시에 준비를 해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싶고요. 아까 선생님 하셨던 말씀처럼 내 아이가 욕심쟁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욕심쟁이가 되기 위한 과정을 끌어주는 건 부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가 생활하니까 선생님이 끌어줄 수도 없고 아이 혼자 그거를 끌고 나간다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엄마가 어느 정도 아이 욕심쟁이를 만들 거라는 것은 엄마의 책임인데요. 어머니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 힘들까 봐 더 그만하려고요. 그런 말을 너무 초등학교는 이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하잖아요. 역전의 기회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아이 텄다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는 어떤 아이가 어떻게 잘할지 모르기 때문에 독서의 힘으로 꾹꾹꾹 눌러주고 이 아이가 어떻게 잘할지 모르는 거는 그때부터 시작이라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 독서력과 아이 문해력과 이런 모든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놓은 아이가 갑자기 내가 공부할 때 달리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아이는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아이가 되고 역전의 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수학 공부 제대로 하나도 안 해놔도요. 그 아이가 개념부터 꾹꾹 눌러가지고 고1까지만 고등학교 1학년 수학까지 따라올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역전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그 배경이 돼야 되는 것은 독서력, 배경이 돼야 되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아침 일찍 6살 때 같은 유치원 다니는 엄마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모두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공부하는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대치동을 나르고 있고 진짜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서 제가 제 중심을 찾고 이제 아이의 교육을 시키려면 저한테 묻더라고요. 시환이 엄마는 왜 학원 많이 안 다니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이제 방향을 정했단 말이에요. 제가 막 수학에 막 영어에 막 목숨을 걸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제 아이가 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영어 청담어 학원에 혹시 이글반 아세요? 이글반? 이글반, 파반, 뭐, 알바트로스 반 이런 반 있잖아요. 그 아이들 교재를 한번 보셨어요? 아이가 알바트로스 반을 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배우고자 하는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놔도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럼 아이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레벨만 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뺐어요, 그 학원을. 왜냐면 그때 엄청 막 어려운 그 지문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과연 이걸 이해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부터 꽉꽉 아이가 해놓으면 오히려 영어도 쉽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이의 문제집을 보니까 청교도 혁명, 마야 문명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영어 문제집에서. 과연 아이가 마야 문명과 청교도 혁명을 한국말로도 아이가 이해하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그런 탄탄한 배경 지식을 좀 쌓아놓고 그때 나중에 영어 지문을 아이가 파악을 한다면 그때 오히려 더 쉽게 아이가 공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머니들이 6학년 졸업할 때까지는요. 지금 중고등학교에 가서 힘들게 공부할 그 암흑적인 그 암기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독서로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요. 국영수를 달릴 수가 있어요. 어머니들이 반대로 하시는 어머니 되게 많거든요. 초등학교에 국영수로 달리다가 갑자기 중학교 때 세계사, 지리, 역사 다 쏟아져 나오니까 거기에 갑자기 암기하느라고 진짜 영어 수학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아니 또는 중학교 바로 앞에 있는 중학교의 사회과학 교과서에 어떤 지문들이 나오는지 정도는 내가 파악을 해놓으면 중학교를 대비할 수 있는 어머니들 마음이 좀 더 가볍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그런 이제 좀 방향을 아시면 지금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대치동 달리는 어머니들이요. 중학교 교과서에 어떤 게 나오는지조차 모르고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내가 왜 이 꿈을 가지고 있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으면요. 너무나 아이들은 힘든 6년을 달려야 한단 말이에요. 혹시 이 책 아세요?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이 받았거든요.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 들어보셨어요? 이 공부를 잘하는 거는요, 이 아이 공부를 열심히 한 이 아이는요, 내 인생에 대한 예의예요. 왜냐면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엄마들이, 아, 우리 아이 그 공부 텄어요. 놀아도 돼요. 이 말이 뭐예요? 저는 이거를 단순한 수능 입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중고등학교 해야 될 걸 매일 열심히 하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갑자기 아이가 탱자탱자 놀진 않거든요. 그 인자가 바탕이 돼서 아이가 성공의 힘을 갖는데, 엄마들이 마치 수능 때문에 그냥 막 입시 때문에 단순히 아이가 그냥 막 엄마의 힘으로 막 끌고 온 엄마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중고등학교에 거의 대부분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는 그 아이 스스로 그 힘으로 아이가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건 내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냐. 그러면 네 초등학교 아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아이가 해야 될 게 뭐냐? 걔는 결국 공부하는 건 노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노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는 결국 무엇을 해도 절대 성공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마지막 어떤 사람이 중학교 학생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내 인생이 너무 미안해졌다. 내 꿈을 위한 준비는 난 너무 대충대충 소홀히 했던 것 같다. 이 형이 말하는 공부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마치 엄마 아빠를 위해서 억지로 하는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대화들은 엄마가 아이랑 해서 이 아이를 끌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공부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결국 이 마음을 엄마가 바꾸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너무 제가 열심히 토론했나요? 저 그래서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해서 이 아이 마음을 움직여서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여름방학 캠프로 준비했던 것이 바로 이 아이들 마음 리셋시키는 거 프로젝트를 준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너무나 할 말이 많은데 어머니 늦은 시간 너무 힘드실까 봐 제가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왜 안 돼요? 요거 아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혹시 뇌과학 박사님 중에서 그 박문호 박사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박문호 박사님의 그런 강의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들 중에서 너무나 일맥상통한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영상만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제가 요즘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한국사를 공부하더라도 한국사 전체 흐름을 아이들이 알아야지만 내가 작게 공부하는 것들이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모든 공부는요, 정말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목차라는 것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전체 이 책을 내가 문제집 하나를 공부할 때 이 전체의 숲이 뭔지, 그리고 나무를 하나하나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잠깐 보세요. 선하고 딱 했더니 도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국사 왕 1시간 만에 끝냈어요. 그래서 내가 독창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이거 간단한 거 누구나 할 수 있지. 콜럼버스 달걀 같은 거 해보라는 거예요. 공부는 각자가 해보는 거예요. 남한테 강의 듣는 게 공부의 초기 단계입니다. 공부는 90%가 각자가 연필로 손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이적 강의였고요. 아까 이적이 선생님 했던 농담까지 기억했다는 말. 그다음에 요게 이분이 하는 말 중에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하는 내 모든 생각의 탄생이라는 그 책이 주목할 만한 책이에요. 그다음에 그 와이스버그라는 사람이 쓰는 창의성이라는 책도 있어요. 굉장히 예를 들면 조각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대리석이 있다면 대리석 속에서 비닐을 끄집어내는 거는 운동 출력이라는 거예요. 운동 출력은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든 운전을 배우든 다 아주 집중적인 훈련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만들어진 이미지를 손으로, 붓으로, 펜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데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조각가나 미술가들이 느낌을 동반한 이미지가 떠오른 걸 캠퍼스에 옮기거나 대리석에서 그 조각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아주 숙달된 운동 출력 과정이거든요. 형상화가 첫 단계고 형상화를 통해서 운동 출력까지 바뀌는 과정이 대부분 스포츠나 예술 분야. 형상화가 왜 중요하냐? 지금 머릿속에 북두칠성 떠오를 수 있나요? 우리가 대부분 그건 북두칠성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리온 자리 떠오를 수 있나요? 그렇다죠. 자, 이처럼 형상화를 해야 돼요.
형상화는 훈련 과정을 동반합니다. 훈련을 해야만이 형상화가 되고 그 과정을 자꾸 등한시하면 이미지로 된 것들을 학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이미지와 트레이닝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훈련 과정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항상 책을 읽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고 하는 게 그 이미지 형상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모든 수업들에 그런 것이 들어있고 저희가 조금씩 키워드를 가지고 아이들 1분 정도 키워드를 외우라고 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뇌는요, 한 번 머릿속에 기억했던 것들이요, 지문에서 나오면 내가 저거 아까 봤는데 나 저거 아는데라고 착각하게 만든대요. 뇌 자체가 그렇게 속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어휘들을요, 내가 보는 습관을 가지고요, 그 어휘를 내가 굳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내 머릿속에 자꾸 넣는 훈련을 하셔야지만 내가 내가 모르는 어휘더라도 내가 안다고 뇌는 착각한대요. 그래서 그 어휘들도 많이 이제 보라고 이제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업을 준비했던 것들도 이제 이런 수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꼭 저희 톡방에 띄우도록 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다시 시간을 만들어서 저희 학원에서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다시 지금 여름 캠프는 거의 모집이 완료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여름 캠프에도 뭐를 하는지 다시 조만간 저희가 어머니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이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길게는 못하겠어요. 혹시 다른 질문은 없으시죠, 이제? 그래서 혹시 이렇게 됐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 듣는 어머니도 너무 고생하셨고 늦은 시간 너무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리윤이 어머니. 리윤이 어머니랑 이 아버님이 교수신데 진주에서 저희 학원 찾아오셨어요. 도이치 바른교육연구소에서 무엇을 하나 궁금해서 찾아오셨는데 그 아버님이 자기가 옛날에 공부했던 방식이랑 너무 비슷하게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가셔서 힘이 되더라고요. 리윤이 아버님 감사해요. 다들 어머니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솔이 어머니 감사해요. 나중에 선생님 한 번 더 초대할까요? 톡방에 후기 좀 남겨주세요. 그럼 선생님한테 강의 또 부탁드려볼게요.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서라도 저희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사실 실제적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오늘 저희 아들하고 언제 그렇게 얘기를 나누셨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들어오셨나 봐요. 애기가 오더니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이제 제가 과학을 하니까 그래서 좀 이거는 남겨놔야겠다. 완전 반했습니다, 저희 둘째가. 그런 걸 다 대화를 같이 해줄 사람이 우리 집에는 없어요. 어디 여기는 없어. 없어요. 대화 상대가. 막 그날 그 보석 박람회 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방이 저기 뭐고 석영이 뭐고 막 이건 무슨 원자 구조로 되어 있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막 이랬거든요. 선생님이 막 맞장구 쳐주시니까 너무 즐거웠나 봐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이제 종료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